안녕하세요. 야담과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공주에 자리한 이씨 가문은 4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이었습니다. 현당주인 이판서는 예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4대 부들 사이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이름났어요. 그의 장남 이준석은 29세 나이로 벌써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으며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학문과 예법을 두루 익힌 그는 누가 봐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어요. 하지만 준석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정실부인 박씨와의 혼인은 양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박씨는 명문 양반가의 딸로 예법과 위엄을 갖췄으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4년이 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박씨는 가문의 채통만을 중시했고 준석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문안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준석은 그 냉랭한 침묵 속에서 점점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준석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일을 거두는 젊은 여종 은채였어요. 21살 남짓한 그녀는 고운 인상에 단정한 말씨를 지녔으며 늘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늦은 밤 서재에서 글을 읽다 지쳤을 때 은채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나으리 밤이 깊었사옵니다. 부디 몸 조심하소서. 그 소박한 말 한마디가 준석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실부인은 한 번도 그의 건강을 염려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천한 여종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연민이었어요. 고단한 삶을 사는 이에게 느끼는 측은한 마음.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금기를 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은채가 일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신분을 따르겠는가? 준석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집안의 질서를 뒤흔들 것이며 가문의 명예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은채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준석은 마침내 은채에게 말을 건넸어요. 은채, 이 삶이 고되지 않은가?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불만을 가지겠나이까?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겸손한 대답이 준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준석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준석과 은채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만났고 그 비밀스러운 정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은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소문은 안채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 정실부인 박씨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마침내 이판서의 귀에까지 닿았어요. 판서는 아들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정녕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판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4대에 걸쳐 쌓아온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려 하는구나. 화가 치밀었으나 이판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학문을 닦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따랐고 조급한 판단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양에서 장 선생을 모셔오라. 장 선생은 70평생을 관상과 예언에 몸담은 인물이었습니다. 왕실의 기륭을 점쳤고 대신들의 운명을 내다봤으며 그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이판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장 선생이 이씨 저택에 도착했어요.
백발이 성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판서는 정중히 그를 맞이하며 사랑채로 안내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판서 어르신 급히 부르시니 무슨 일이 있으신 듯하옵니다. 이판서는 한숨을 내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여종과 관계를 맺었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장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먼저 도련님과 그 여인을 보고 싶습니다. 준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장 선생은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마의 형상, 눈빛의 깊이, 코와 입의 균형, 귀의 두께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도련님은 복록이 크고 학문이 깊으며 덕망을 갖추신 분이옵니다. 다만 장 선생은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어요. 평생 고독을 벗으실 상이옵니다. 마음속 외로움이 크시니 그것이 이번 일을 불렀을 것이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선생의 말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어서 은채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그녀는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장 선생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판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선생, 무엇이 보이십니까? 장 선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 선생은 은채의 얼굴에서 배로 다시 얼굴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늘의 별이 깃들었나이다. 사랑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장 선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중의 아이는 장차 나라를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봉황의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이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한 여인의 뱃속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장 선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서 어르신, 하늘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순 시대의 성군도 미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한나라의 고조도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하늘이 인재를 내실 때 어찌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장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70평생 수많은 사람의 상을 봐왔으나 이처럼 강렬한 기운은 처음입니다. 이 아이를 버리면 화가 닥칠 것이며 살리면 천하가 은혜를 입을 것이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장 선생의 예언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준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죄는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은채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판서 어르신, 이천한 것의 목숨은 중요치 않사옵니다. 하오나 뱃속의 아이만은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사랑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이판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다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밤 이판서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문의 명예와 하늘의 뜻. 그 사이에서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창밖의 달이 유난히 밝았고 그 빛은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흘 밤을 고심한 끝에 이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벽녘 그는 준석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내 결정을 들어라. 준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지는 않겠다. 준석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이판서의 다음 말에 그 빛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 둘 수는 없다. 그녀를 면천시켜 양인으로 삼고 멀리 내보낼 것이다. 아버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장 선생의 예언이 진실이라면 하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집안의 질서는 지켜야 한다.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라리 은채와 함께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장남으로서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판서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이판서는 은채를 불러들였습니다. 은채는 두려움에 떨며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어요. 은채, 예, 판서 어르신. 너를 면천한다. 오늘부로 너는 양인이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판서 어르신. 공주 남쪽 외곽에 초가 한 채를 마련해 두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거라. 이것으로 생계를 꾸리도록 하라. 이판서는 은자가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판서 어르신,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라. 이판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집안의 이름을 쓰게 하지 말라.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너와 아이를 지키는 길이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나이다, 판서 어르신. 잘 기르거라. 장 선생의 말이 맞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은채는 여러 번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것이라곤 몇 벌의 옷가지와 이판서가 준 은전이 전부였습니다. 준석은 어둠 속에서 은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은채는 보따리를 묶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은채,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와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꼭 찾아가겠소.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으리. 은채는 준석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나으리는 이 집안의 장남이시옵니다. 나으리의 앞날이 중요합니다. 저와 아이는 하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은채,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 만약 나으리를 찾는다면 그때는 문전박대하지 말아주소서. 준석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평생 그대를 잊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부디 잘 부탁하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채는 이씨 저택을 떠났습니다. 이판서가 보낸 하인 한 명이 그녀를 안내했어요. 뒷문을 나서는 은채의 뒷모습을 준석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으리, 들어가시지요. 옆에 서 있던 늙은 하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이제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나으리도 나으리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준석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어요. 담장 너머로 은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산길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찾기를 내려가는 은채는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두려워 마라. 어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하늘이 점지한 아이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공주 남쪽 외곽 작은 마을 끝자락에 초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판서가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부엌에는 쌀독과 장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은채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작은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구나. 그날 밤 이씨 저택의 준석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늘이시여, 그 아이를 부디 지켜주소서. 제가 하지 못한 것을 하늘이 대신해 주소서. 별들은 침묵했지만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공주 남쪽 외곽 작은 마을 끝자락 초가에서 은채는 홀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여인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단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은채는 새벽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낮에는 마을 부녀자들의 바느질을 대신 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하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 은채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산파 역할을 해주었고 아이는 우렁차게 울며 세상에 나왔어요. 작지만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은채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구나, 아가야. 무사히 태어나줘서. 그녀는 아이에게 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준수한 이라는 뜻이었어요. 은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하늘이 점지한 아이란다. 은채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바느질로 벌어들이는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키웠어요. 이판서가 준 은전은 아껴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5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천자문을 펼쳐 보였는데 태준은 단 며칠 만에 모든 글자를 외워버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훈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이를 우리 서당에 보내시오. 비용은 걱정 마시오. 이런 제목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영광이오. 7살에 서당에 들어간 태준은 다른 아이들을 단숨에 따라잡았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구절의 뜻을 물으면 태준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정확하게 답했어요. 10살이 되자 사서삼경의 내용을 모두 꿰뚫었고 12살에는 시를 지어 훈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넓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천냥 금보다 무거운 것은 어머니의 은혜. 라는 내용이었어요. 훈장은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령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태준은 학문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봤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웠고 굶주린 거지를 보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도왔어요. 어느 날은 자신이 받은 떡을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모두 나눠줘서 은채가 물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받은 떡을 왜 다른 아이에게 줬느냐? 어머니, 그 아이가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은채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착하구나, 우리 태준.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은채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총명할수록 언젠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올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은 태준이 15살이 되던 어느 봄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은채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는 멀리 계신다. 사정이 있어 우리 곁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지. 그것은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란다. 태준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태준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가 그의 글을 보고 감탄했고 지나가던 관리가 그의 시를 듣고 칭찬했어요. 사람들은 신분만 양반이었다면 과거에 급제할 제목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신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16살이 되던 해 태준은 의술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은거하던 늙은 의원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침술과 약재를 가르쳤어요. 태준은 의술에서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맥을 짚으면 병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냈고 약을 지으면 효험이 신통했어요.
18살이 되자 태주는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문물을 겸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을 받았어요. 병든 이를 돌보고 농사일을 거들고 분쟁이 생기면 중재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양인의 신분이지만 어떤 양반보다 덕을 갖춘 인물이라고. 은채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태준이 뛰어날수록 세상에 눈길을 끌 것이고 언젠가는 그의 출생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태준은 집 앞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은채가 옆에 다가와 함께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이 우리 태준이를 지켜주는 별이겠지. 은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빛은 고요했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이씨 저택에서도 준석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사람을 보내 은채와 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총명하고 의로운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고 태주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늘의 별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 선생의 예언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20살이 되던 해봄 조선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온열병이라 불리는 무서운 질병이 충청도 전역을 휩쓸었어요. 사람들은 열에 시달리다 며칠 만에 숨졌고 마을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의원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염을 두려워해 피했어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임금은 급히 의술이 뛰어난 이를 찾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소식은 공주 근교 마을까지 빠르게 퍼졌어요. 관아에서는 의원을 징집했고 마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병을 다루는 것은 죽음과 맞서는 일이었고 살아 돌아오는 이가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태주는 관아 앞에 붙은 방문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역병과 싸울 의로운 의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그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젊은이들은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저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날 저녁 태주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아에 자원하려 합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역병은 죽음의 병이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백성이 위태로운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은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사느냐? 태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이 몸이니 백성을 위해 쓰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준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며칠 뒤 태준은 관아에 자원했습니다. 관리는 그의 당당한 체격과 또렷한 눈빛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어요. 간단한 의술 시험에서 태준은 맥진으로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짚어냈고 침술 시연에서는 숙련된 의원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감탄하며 그를 즉시 의관으로 임명했어요. 한 달 뒤 태준은 의관복을 입고 역병이 창궐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아들을 배웅하며 손수 지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어요. 안에는 작은 부적과 은전 몇 잎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거라. 태주는 어머니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삼키며 앞을 향해 걸었어요. 역병이 도는 마을은 지옥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죽은 자들의 시신이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처음 온 젊은 의원들은 겁에 질렸고 어떤 이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어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날 태주는 가장 위독한 환자를 찾아갔어요. 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태주는 노인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합곡, 곡지, 대추.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자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태주는 직접 약을 다렸어요. 황금, 연교, 팔란근,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재들을 정성껏 다려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환자를 돌본 끝에 새벽녘 노인이 눈을 떴어요.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준이라는 젊은 의원이 죽어가던 환자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전해졌어요. 관아의 책임자는 그를 불러 칭찬했고 더 많은 환자를 맡겼습니다. 그 후로도 태주는 수많은 환자를 돌봤어요. 의원들이 주저할 때 가장 먼저 환자에게 달려갔고 위험한 환자에는 언제나 자원했습니다. 그는 뛰어났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을 가르쳤고 약재가 부족하면 자신의 것을 나눴습니다. 어느 여름날 역병이 가장 심한 대촌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병에 걸렸고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위험하다며 망설였지만 태주는 대담하게 나섰어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책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서 어찌 수백 명을 돌보겠느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태주는 자원의원 5명과 함께 대촌으로 들어갔어요. 마을은 참혹했습니다. 곳곳에 신음하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살아있는 이들도 기력을 잃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태주는 즉시 환자들을 증상별로 나누고 치료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위독한 이부터 돌보되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도 철저히 했어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보름 만에 마을의 역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걷혔어요. 이 소식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태준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어요. 의관복을 입고 대전에 선 태준을 본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토록 큰 공을 세웠구나. 경의 이름이 무엇이냐? 태준이라 하옵니다. 전하. 신은 양인의 아들이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양인의 신분으로 이런 공을 세운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은 태준을 종삼품 어의에 임명했습니다. 20살의 나이로 궁의 의원이 된 것이었어요. 조정은 술렁였지만 임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태준은 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낮은데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 있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소식은 이씨 저택에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역병을 치료한 영웅이 되어 조정의 이름을 떨치자 그 소문은 삽시간에 충청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대부들의 사랑채에서 기방의 풍류자리에서 장터의 술집에서 사람들은 한 젊은 의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양인의 신분으로 수백 명을 살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은 기이한 인물. 그 이름은 태준이었습니다. 이씨 저택의 준석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관직에서 돌아온 그는 하인으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주 남쪽 마을 출신의 젊은 의원이 대공을 세워 어이에 올랐다. 는 것이었어요. 준석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의원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태준이라 하옵니다. 나으리.
준석의 손에서 차잔이 떨어져 깨졌어요.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준석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그것은 20해 전 은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즉시 알아보게 했어요. 며칠 뒤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준석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주 남쪽 외곽에 사는 은채라는 여인의 아들이 바로 그 태준 어이라 하옵니다. 준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여인과 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기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침 정실부인 박 씨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자식도 없었어요. 입한서도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준석은 이제 이 씨 가문의 당주였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은채를 잊지 못했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준석은 직접 은채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초가 앞에 멈춰선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문이 열리고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고운 모습이었어요. 은채는 준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나으리. 은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은채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께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준석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들었소. 그대가 홀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 조선의 기둥이 되었소. 은채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가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준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신분도 세상의 눈도 두렵지 않소. 내 평생의 빚을 갚게 해주오. 나와 함께 이씨 저택으로 가주시오. 당신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석을 바라봤어요. 나으리. 제가 감히. 저는 천한 몸에서 태어난. 그런 것은 중요치 않소. 하늘이 우리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았소? 장 선생의 예언이 맞았소. 그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라를 구했소. 은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 살게 하지 않겠소. 이제는 내가 그대 곁을 지키겠소. 한 달 뒤 이 씨 저택에서는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은채는 정식 부인의 예복을 입고 준석의 곁에 섰어요. 20년 만의 재회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들이었어요. 혼례가 끝난 밤 준석은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와 우리 아들이야말로 이 집안의 참된 주인이요. 내가 평생 지키지 못한 것을 하늘이 대신 지켜주셨소.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나으리, 태준이가 돌아오면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하오. 나는 그 아이를 당당히 내 아들로 세상에 알릴 것이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소. 한편 궁에서 돌아온 태주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이 전한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씨 가문의 정실 부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태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태주는 말에 올라 이 씨 저택을 향해 달렸어요. 하늘에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저 멀리 별 하나가 일찍 떠올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축복하는 것처럼. 태준이 이 씨 저택에 도착한 것은 초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큰 기와집 앞에서 말을 멈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문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곳, 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준석은 아들의 훤칠한 키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자신과 닮은 이목구비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오랜 그리움과 미안함을 읽었어요. 태준, 내가 태준이구나.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불초자 태준이 뵙습니다. 아니다. 일어나거라. 준석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널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곁에 있지 못했고 자랄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은채가 마루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아들과 남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 안았어요.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태준아, 내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방에서 그들은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석은 아들의 의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고 은채는 아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준석은 조정과 충청도의 사대부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역병 치료의 영웅태준 어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처음에는 술렁거림이 있었어요. 서자, 그것도 여종 출신 어머니를 둔 서자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준의 공적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는 백성을 구했고 수많은 목숨을 살렸으며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재능, 하늘이 내린 인재. 라고. 이씨 가문은 다시 빛났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크게 빛났어요. 청렴한 당주 준석과 역병치료 영웅 태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은채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태준을 칭송했고 선비들은 그의 효심을 본받으려 했어요. 태준은 조정에서 큰 공을 세울 때마다 임금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의 이 공은 어머니의 눈물로 세워진 공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임금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은채에게도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렸어요. 한때 천한 여종이었던 은채는 이제 당당한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그날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씨 저택의 마루에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은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지켜낸 아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어. 당신의 용기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태준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생명은 두 분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준석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갚았다. 이제는 내 앞길을 가거라. 부디 그 뜻을 잃지 말거라.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것 보게. 큰 별 옆에 작은 별이 함께 빛나고 있네. 큰 별은 이태준어예요. 작은 별은 어머니 은채의 별이라네. 하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이씨 저택의 오래된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하늘의 축복뿐이었습니다. 은채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구나. 준석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태주는 두 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이씨 가문의 아들이었고 조선의 어이였으며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어요.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며 축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